안녕하세요. 책공화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120세 투자법의 저자인 한태봉 영노아 체인스 대표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하고 책을 세 번째 책을 내셨는데 네네네. 120세 투자법으로 돌아오셨어요. 먼저 어제 오늘의 급등락 롤러코스터 코스피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자면 한국의 증시가 전 세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가 롤러코스터 장세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제도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오늘도 되게 올라간 상태이긴 한데 금융업계에 20년 계셨고 수익률 대회 같은 데 나가셔도 뭐 굉장히 많은 입상을 하시고 상도 받고 하셨었던 전문가이신데 그럼 대표님에게도 흑역사가 있어서 마이너스 12억이라는 마이너스를 당한 적도 있으시다라고 고백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걸 이겨내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그 실패가 어떤 교훈을 주었고 그 이후 투자를 어떻게 바꿔오게 됐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다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 인생 최고의 그 실패는 제가 이런 대회에서 입상하기 전의 일이고요. 좀 어릴 때였죠. 저는 과거에 2005년에서 2007년 요 3년간 주식으로 12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물가가 지금보다 쌀 때니까 12억이 사실 지금보다 훨씬 큰 돈이 그런데 그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진짜 패기만만했죠. 저는 막 제가 주식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정말 3년 연속으로 벌써 기세가 등등했는데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제 그 손실을 크게 본 게 종목을 잘 먹고 올랐다기보다는 결국 레버리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이런 2배 레버리지 이런 건 없었는데 주식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2008년 당시 상승장 막바지에 시장이 20%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기회다 생각하고 주식 담보대출을 과감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수가 마이너스 40%까지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지수가 마이너스 40%면 개별 종목은 뭐 거의 뭐 50% 60% 빠졌을 때잖아요. 이거는 정말 기회다. 그래서 풀베팅을 던졌거든요. 풀베팅.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걸 다 이제 대출받아 샀는데 지수가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57%까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때 아마 2080포인트였던 지수가 한때 890포인트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2080포인트에서 890포인트로 빠졌으니까 1포인트 깨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7%까지 가면서 반대매매가 나간 건 아니고 반대매매 나가기 전에 제가 제 손으로 피눈물 흘리면서 정리를 했죠. 위험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뭐 벌 생각만 했지 이럴 준비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지수가 반토막 나려고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게 시장은 가끔 아무도 예상 못한 수준까지 폭락할 수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폭락하라고 생각한 사람이 봐.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좀 잃었고요. 그때 제가 얻게 된 원칙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 주식담보대출만 받지 않았어도 그냥 기다렸으면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할 수 있었거든요, 손실을. 근데 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은 어렵고 안 좋은 순간에 내 주식이 강제로 매각이 되는 거예요. 강제로 이제 증권사가 매각해서 회수해버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2번째 원칙은 좀 싸게 사야 되는 거죠. 비싸게 사면 한 30%만 빠져도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이 30% 빠지는 거는 너무나 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개의 원칙을 통해서 제가 다시 이제 새 판을 짜서 조금씩 올라와서 그때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훨씬 많은 이제 수익을 내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때만 생각하면 좀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요번에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이 다 저처럼 그렇게 시장에 진입한 초기에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하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는 손실을 한 번도 안 보는 게 아니라 손실을 감당하고 다음 기회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기회를 기다리면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셨으면 정신적 충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았을까요?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죠.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뭐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술 마시고 그러면 좀 정신적으로 더 안 좋아지고 몸도 망가지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방식이라 그 방식을 추천하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공부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틀렸는지를 이제 복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테크 책들을 읽으면서 내공을 쌓는 것. 이게 그 다음에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태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고점일 때 많은 개미들이 신규 주린이로 들어와서 오르는 것만 보다가 떨어졌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이제 국장에 있지 않겠다, 국장 떠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 대표님께서는 떠나야 되겠다, 뭐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근데 반대매매를 당하면요 보통 강제로 떠나게 됩니다. 남아있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다시 조금씩 돈을 모아서 다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요번에도 두 부류는 아닐 것 같아요. 너무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좀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은 회복하는데 시드머니를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몇 천만 원 수준으로 손실을 본 분들은 몇 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돈으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얻은 거죠. 시장이 이렇게 무섭고 원칙을 지켜야 되고 왜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된 거고 뭐 그리고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다면 사실 지금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됩니다. 시장이 결국은 또 돌아오거든요. 공부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요. 또 어느 순간에 손실이 많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0세 투자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증권사 지점장 하시고 그러면서 부동산도 공부하시고 뭐 경영은 당연히 공부하셨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공부들 하셨어요. 이번에는 노화의과학 대학원에 가셨어요. 도대체 노화의과학대학원에 왜 가신 건가요? 재테크 전문기자 하다가 50살에 회사 그만두고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노화의학 박사과정 들어갔는데요. 이유가 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순수한 호기심이죠. 앞으로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굵직한 주제가 영노화가 될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진시황 때부터 2200년을 인류가 찾아온 게 젊어지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결실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인류의 수명 연장이 이제 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어디까지 그거를 좀 진행시키고 있는지를 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고요. 더 중요했던 거는 제 수명을 이제 늘리고 싶은 거죠. 왜냐면은 저는 옛날부터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게 거부,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7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돈으로 수명을 살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돈으로 수명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좀 오는 것 같고 그랬을 때 개개인이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특히나 이제 그 노동의 시대가 끝나고 재테크의 시대가 온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회사를 몇 년 더 다니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굵직한 한수 두 개는 첫 번째는 수명이 연장되는 거. 두 번째는 재테크 능력이 노동 능력보다 훨씬 중요해지는 거. 이거거든요. 발전하면서 한쪽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다른 쪽에서는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수명은 길어지는데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지는 거죠. 근로소득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산소득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남들보다 먼저 한 발 앞서 노동에서 빠져나와서 120살까지 늘어날 수명을 전제로 새로운 재테크 방법을 좀 고민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제가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수명 연장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좀 더 강해졌습니다. 뭐 최근에도 뭐 올해 2월에 두바이에서 세계 정부 서밋 열렸을 때도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강연 때 뭐 2026년에 미국 FDA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화 역전 인간 임상 시험의 문을 열어줬다. 올 연말이면은 이 기술이 사람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국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의 30대나 40대는 120세 정도로 수명이 늘어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돈이 없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을 이 책에다가 쓴 그런 내용도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60세 은퇴해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서 써가지고 한 7, 80세까지 살다가 이게 죽는 것으로 이게 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은퇴 자금을 마치 꽃감처럼 빼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오래 살게 되니까 그 빼먹을 꽃감이 다 빼먹고 나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두려움이 막 지금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 책에서 대표님께서 주장하는 120세 투자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리의 모든 노후 설계가 기대 수명 83세 정도에 맞춰져 있어요. 83세가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이니까 이 정도에 맞춰져 있고 만약에 120세가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83세 기대 수명으로 재테크 전략을 짜면 나머지 40년 정말 우리가 정년까지 다니면 60세까지 다니고 남은 한 20년 정도 뭐 살아갈 돈을 이렇게 저금을 해놓고 자기 집 한 채 있고 뭐 금융자산 있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방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12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요 60세 은퇴해도 60년을 더 소득 없이 버텨야 120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공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문제가 전체적인 설계가 우리 개인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도 120세를 전제로 설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만 젊어진다고 된 게 아니라 돈도 같이 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60세 은퇴하면 그때부터 내가 60세에 금융자산이 10억 있으면 뭐 8억을 은행 예금해 놓고 한 2억 정도로만 좀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잖아요. 은퇴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게 매우 잘못된 전략인 거죠. 60살부터 본격적으로 그 10억 원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10억 원을 잘 운영하면요. 근로소득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인컴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게 한국인들이 뭐 60세에 은퇴한다고 해도 연봉 1억 정도에 은퇴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 밑에
연봉으로 은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봉 1억이면 꽤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 10억 원을 연 10%만 운용해도 1억 원이에요. 만약에 내가 연 20%를 낼 수 있다면 2억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근로 능력보다 재테크 능력이 훨씬 더 생존에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기존 재테크와 다르게 이제 운용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워런 버핏을 좀 예를 일단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워런 버핏도 실제 지금의 그 막대한 재산을 만들어낸 게 50대에서 60대 정도부터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전엔 시드머니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자는 우리 기준으로 엄청난 부자긴 한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닌데 지금 워런 버핏이 95세 넘었잖아요. 이렇게 장기간 눈덩이처럼 운용을 하면서 엄청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인들도 이런 방식을 따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시드머니를 5억이든 10억이든 만들어 놨으면 이걸 이제 노후 때 방어적으로 은행 예금에 넣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 자산에 넣어서 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전략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절세 전략이 먼저 중요한 거죠. 말씀처럼 장수 시대가 되니까 근로소득만으로는 이제 살 수가 도대체 없고 자본소득, 돈을 벌어내는 머니트리 같은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120세 투자법, 수명이 복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보통 사람도 노후 걱정하지 않고 자산이 불어나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조금 알려주시죠. 일단 금융 지식이 높지 않은 그냥 일반 보통 사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모든 직장인들은 다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퇴직연금 규모가 500조 원이에요. 500조 원. 근데 안타깝게도 이 500조 원의 75%가 원리금 보장 상품, 그러니까 예금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실적 배당 상품이 주식형은 25%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 예금에 들어간 돈은 다 노는 돈이고 이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 기본은 퇴직연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S&P 500 미국 지수나 아니면 나스닥 100 미국 지수 ETF에 넣는 거예요. 이제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이게 연으로 6, 7%는 과거에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좋은 시기에는 연 8%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이 선택만으로도 기본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 중에는요, 이 501, 그러니까 한국의 퇴직연금 계좌에 14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미국 직장인들. 기본적으로 다 그냥 미국 주식을 다 넣어버리니까. 근데 한국인 중에는 너무 예금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퇴직연금 안에. 이거를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 바꿔놓기만 해도 내가 은퇴할 시점에는 이게 이제 쌓여서 대충 계산해보면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 다 더해보면 10억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게 이제 1번이에요. 가장 기본. 근데 이거는 어차피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중도에 빼기가 어렵잖아요. 어차피 묶여있는 돈이니까 이렇게 장기간 운영하면 좋은데 추가적으로 이것만 하면은 어쨌든 여유롭게 은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뭐 노후의 일부 보탬이 될 수 있어도. 그래서 퇴직연금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뭐 종잣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종잣돈은 결국 빅테크 기업에,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언제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상위 한 10개 종목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30% 그때가 들어가기 되게 좋은 시점이에요. 이 정도에 들어가면요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해도 리바운드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30% 하락했던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 되면요 43%가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30% 빠진 가격에만 사도 원상복귀 됐을 때 프로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원상복귀만 된 사례는 없어요. 언제나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 특히 좋은 게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업다운이 좀 심했잖아요. 과거를 보면은 앞으로 다르다고는 하는데 과거에 보면은 SK하이닉스는 불과 2, 3년 전에 적자가 났었어요. 그랬다가 뭐 올해는 200조, 300조, 뭐 400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익이. 삼성전자도 이익이 확 줄었다가 막 갑자기 200조, 300조 이런 변동성이 큰 데 비해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은 지금 이익이 대체적으로 연간 200조 원 내외거든요. 이게 이제 또 올해는 250조 원 뭐 이 정도로 좀 추정되고 있어요. 이렇게 꾸준하게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30% 하락했을 때 들어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손해보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더 오르면 올랐지?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이익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익 변동성이 왜 그렇게 크지 않냐? 얘네는 거의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거의 10억 명이 넘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용자 수 10억 명 넘고 애플도 10억 명 넘고 이용자 수 메타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30억 명이 넘어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사용자 수가 받쳐준다. 그래서 이거를 가격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이런 전략, 빅테크 기업이 30% 이상 빠졌을 때가 내 종잣돈을 빼놓기 좋은 그런 타이밍이다. 근데 이런 전략은요, 5년에 2배에서 3배 정도는 쉽게 낼 수 있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5년에 2배에서 3배는. 근데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중소형 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소형 우량주. 이거는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긴 한데 성공했을 때는 상당히 수익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초기에 엔비디아나 초기에 그 메타, 페이스북이었죠. 얘네도 결국은 초기에는 중소형 우량주였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성공해서 이렇게 된 건데 중소형 우량주는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옥석 가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뭐 그래도 최근에 우리가 어떤 테마로 봤을 때는 우주 기업에서는 스페이스X가 상장했지만 2등 기업을 하는 로켓랩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과거에 전기차는 리비안, 자율주행은 루미나, 대체육은 비욘드 비트, 우주는 버진 갤럭틱, 원격이론 플라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유망한 그런 시장에 어떤 기대를 가졌던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지금 마이너스 90% 이상 다 폭락한 그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유망한 그런 그 종목이라 하더라도 중소형주는 만약에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거의 휴지 수준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메가 트렌드를 좀 따라간다고 봤을 때는 여전히 AI나 우주, 로봇, 소형 모드 원전, 양자, 뭐 방위산업 이런 쪽으로는 5년에 5배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샌디스크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비우스나 아이렌 같은 것들도 작년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로는 워낙 유명한 아이온큐나 인플렉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방위산업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과거에 5배 이상 오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5배가 오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낸다면 5년의 배 그런 걸로 인생을 역전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단일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좀 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중소형 종목에 뭐 1억, 2억을 한 번에 넣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런 제약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빅테크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만 포트폴리오 상으로 이런 중소형 유망주에는 뭐 한 10% 정도 넣는 거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 빅테크보다는 수익을 더 내고 싶고 중소형 유망주보다는 좀 안정감을 가지고 가고자 했을 때는 이제 새로운 대안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120세 투자법에서 또 한 가지 종목 추천을 해주셨는데 비트코인 다시 주목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진짜 비트코인 그동안 엄청 올라갔다 이것도 롤러코스터처럼 한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약간 애증이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다시 봐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재밌는 게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엄청 큰 자산이라는 얘기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과거에는 그게 사실이었는데 최근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과연 변동성이 제일 큰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번에 작년 10월에 1억 8천 찍고 올 2월에 9천까지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50% 좀 넘게 빠졌거든요. 한 53%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면 얘네도 뭐 한두 달 만에 다 반토막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1등 우량주나 비트코인이나 변동성이 안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서서히 빠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 자산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비트코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하나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반감기 사이클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정답지를 보고 풀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투자가 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4번의 반감기가 있었는데 반감기 첫 번째 반감기 12년에 반감기 이후 900%가 올랐으니까 9500 올랐는데 그때는 이거를 뭐 냉정하게 95배 올랐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워낙 초기였으니까. 그럼 두 번째 반감기가 2016년이었는데 이때 29배 올랐어요. 반감기 이후부터 엄청 올랐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2020년에는 685% 올랐으니까 한 6, 7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상승이 둔화되긴 했어요. 시총이 커지면서. 근데 2024년에는 정말 실망스럽게도 104% 올랐거든요. 반감기 기준으로 거의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반감기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많긴 한데 이게 조금 재밌는 게
반감기 이후로 수익률 계산하면은 뭐 100%밖에 안 오른 게 맞는데 그 전에 바닥이 있었잖아요. 이제 대하락을 해서 바닥 구간이 2023년 1월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한국에서 한 2,200만 원 이 정도 했거든요. 바닥이. 그 기준으로 보면요. 한 1억 8천까지 갔잖아요. 8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패턴대로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이제 하락기잖아요. 근데 반감기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반감기 때 하락률이 과거로 보면은 80%, 70%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3%밖에 안 빠졌으니까 반감기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 반감기가 유효하다는 분들 얘기는 보통 반감기 하락기가 12개월인데 아직 12개월이 안 됐잖아요. 작년 10월 고점으로 따지면은 반감기 12개월 패턴이 맞으려면은 올 10월에 바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아직 살아있다, 이 사이클이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10월까지 봐야 된다. 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70% 하락 대입하면 지금 9천만 원 내외인데 5,500만 원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반감기가 계속 맞아왔거든요. 반감기라는 게 이제 그 채굴량이 매 반감기마다 반토막 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게 과거처럼 영향을 막대하게 주진 않더라도 여전히 이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비트코인의 절호의 매수 기회는 올 10월 전후겠죠. 저도 사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이제 과거에 비트코인으로 좀 재미를 많이 봤고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도 물론 싸죠. 1억 8천에서 9천까지 내려왔으니까 싼데 만약에 뭐 7천, 7천, 6천으로 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꽤 재밌는 그런 사이클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감기가 끝났다는 사람이나 반감기가 이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년부터는 오른다. 양쪽 진영 다 내년부터는 오른다예요. 내년 2027년부터잖아요. 반감기는 2028년 4월 정도거든요. 2028년 4월, 5월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뭐 올 10월에서 연말까지 싸게 사면은 2, 3년 기다리면은 뭐 50%만 올라도 전고점에서 그럼 2억 7천이잖아요. 1천에서도 3배예요. 근데 만약에 전고점에 2배가 오른다. 전고점이 1억 8천이니까 3억 6천까지 오른다. 근데 만약에 더 빠져서 6천에 살 수 있다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이 반감기 사이클대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고 과거에 계속해서 반복됐던 패턴이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조금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자산의 일정 부분 이걸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자산의 10%, 20%는 충분히 넣을 만한 섹터다. 저는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대를 하고 있고 오히려 중소형주 투자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조금 더 편안함이 있는 게 시총이 어쨌든 2천조 정도 되잖아요. 시총 2천조면 대략 글로벌 자산으로 봤을 때 순위가 15위에서 18위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순위가 높아요, 여전히. 은 가격이 아마 시가총액으로 5위, 6위 정도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음은 몰라도 은 가격 추월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과거에도 추월한 적 있거든요. 저는 사실 올 4분기, 그러니까 올 가을, 겨울에 비트코인의 좋은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0세 시대가 되면은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뀔 텐데 그럼 종신연금 같은 거 한 분들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종신연금 대량으로 판 보험사들 뭐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보험사가 보험료 결정하는 로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생명보험사는 이제 경험생명표라는 걸 써요. 가입자들이 실제로 몇 살까지 살았는지 데이터 모아가지고 5년에 한 번씩 갱신하거든요. 이제 이 표를 보고서는 보험료 계산을 하는데 이 가정이 60세까지 가입한 사람들이 평균 25년 더 살겠구나. 이 가정 하에 보험료를 이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거든요. 평균 수명대로 83살 정도에 돌아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경험생명표는 뭐 이렇게 1년, 2년 조금씩 이제 수명이 늘어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영로화 기술이 평균 수명을 20년, 30년 한 번에 끌어올려버리면은 이 표가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종신연금 많이 판 보험사가 직격탄을 맞게 되고 살아있는 동안 이제 평생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85세 정도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 네. 110세까지 살아요. 그러면 25년 정도 연금을 줄 줄 알았는데 60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고 단체로. 네. 그럼 당연히 보험사 줄도선 가능성이 전혀 허용된 건 아니죠. 물론 뭐 우리 금융보호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되진 않겠지만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보험사가 위험하다거나 내일 망한다는 게 아니라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는 게 현실화됐을 때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이게 꼭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국민연금도 평생 주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평균수명 계산에서 계산을 한 건데 지금 이제 기금 고갈된다 어쩐다 해가지고 뭐 2050 그 개혁안 통과됐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2056년 고갈이 2064년으로 한 8년 정도 미뤄진 건데 근데 이 계산도 결국은 평균수명으로 계산을 한 건데
110세까지 산다. 난리 나는 거잖아요. 사실 작년에 개혁할 때 120세 가능성은 뭐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이런 것들도 지금 이미 세금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20세 때가 정말로 오면은 국가, 보험사도 약속한 돈을 못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연금이나 보험만 믿고 노후를 맡기면 안 되고 자기 노후를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이 중요하다.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화 의과학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인공지능의 발달이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진짜 이제 장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 좀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수명이나 생명을 점점 늘어가고 더 젊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못하고 하는 그 젊음의 격차? 아니면은 수명의 격차? 이런 게 생기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사실 뭐 최근에 재밌는 일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작년 전승절 때 그 푸틴이랑 시진핑이 나눈 대화 중에 150세까지 살 수 있다, 막 장기를 교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인공장기 기술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때 그분들이 이제 장기를 구하는 거라는 약간의 궁금증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장기를 교체해서 150세까지 무난히 살 수 있다고 되게 자신감 있게 막 얘기를 한 게 카메라에 포착이 됐잖아요. 그것도 좀 재밌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사람 있잖아요. 그 미국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 이분이 이제 자기 몸을 18세로 되돌리겠다고 하면서 매년 200만 달러 거의 뭐 한 28억 정도를 계속 쏟아붓고 있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노화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조 원이 들어간 연구 결과물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나올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글로벌 제약사들이 초기에 헐값으로 풀 리가 없잖아요. 초기에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극화가 뭘 소비하느냐 이거의 문제였다면 남들보다 큰 아파트, 뭐 비싼 차 뭐 이런 거였다면 120세 시대 양극화는 이제 돈이 생물학적 시간을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내 수명을 돈이랑 바꾸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초반에는 어쨌든 되게 비싸게 나올 텐데 저는 이걸 근데 너무 비관적으로 보진 않고요. 제약 특허 보호 기간이 보통 20년이거든요. 근데 보통 임상하고 허가받는 시간 빼면은 제약사가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독점 기간은 뭐 10년 남짓이고 10년 지나면 복제약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 나올 거잖아요. 서민에게도 기회가 오는데 어쨌든 10년 정도는 이제 가격이 엄청 비쌀 거다. 그럼 이제 생물학적 시기가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가르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거죠. 부자들이 10년 먼저 젊어지는 동안 이제 평범한 서민들은 그 시기를 못 견디고 이제 노화의 강을 건너서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돈으로 이제 수명을 연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격이 낮아질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 특이점이 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일단 그 적게 먹고 꾸준히 움직이고 스트레스 줄이고 충분히 자는 건 뭐 다 당연한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결국 노화 의과학이 지금까지 수명 연장하는 걸로 검증된 확실한 게 이 기본기니까 요거를 좀 하고 있으면서 그 특이점 최첨단 기술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이제 우리가 120살 노릴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이후에도 어쨌든 간에 돈을 잘 재테크를 운영을 잘해서 돈을 만들어 놔야 내가 120세에 살 수 있는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걸 돈으로 바꿔서 수명과 돈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재테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절박해졌다. 예전에는 단순히 잘 살기 위한 재테크였다면 지금은 오래 살기 위한 재테크가 된 거고 보통 사람도 생물학적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120세라는 축복을 부자들만 누리지 않고 우리 보통 사람들도 누리려면은 이제 자산 구조를 좀 그렇게 개편을 해야 된다. 요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수명 10년이랑 그다음에 10억이랑 어떤 게 더 가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책에도 이제 그 수명 10년을 10억에 팔려면 파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좀 넣은 게 있는데요. 이 질문을 해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 판다고 하거든요. 저도 당연히 안 팔고 10억이 큰 돈이긴 하죠. 사실 통계청 요즘은 이제 국가 데이터처라고 하는데 조사한 거 보면 우리나라 가구 중에 순자산 10억 이상 비율이 12%가 좀 넘는데 사실 절반이 넘는 50% 이상은 순자산이 3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억이면은 거의 상위 뭐 12% 이상 되는 상당히 큰 돈이긴 한데 평범한 직장인들이 월급 한 20년 모아야 만져볼 수 있는 거금이잖아요. 근데도 뭐 안 팔죠 사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연세 되신 분 예를 들어 60세 되신 분에게 물어보면은 한국 평균 수명이 과거 기준으로 83세잖아요. 그분에게 10년을 떼버리면 73세인데 그치, 돌아가셔야 돼. 그러면 10억 받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젊은 분들은 뭐 10억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60세 기준으로 손주와의 졸업식, 배우자와의 여행, 10년치 아침 이런 것들을 10억이랑 바꿀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애매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런데 대표님 같으면 바꾸시겠어요? 10년에 10억보다 더 많이 벌어볼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불가능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수명 10년이
굉장히 소중하고 이게 서민들한테는 10억이 큰 돈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스티브 잡스 57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에게는 10년이 10억이 아니라 뭐 조를 5천억도 주고도 되잖아요. 사시겠네요. 그런 그렇죠. 분들은. 이건희 회장님도 실질적으로는 그 쓰러지신 게 거의 70세 정도셨으니까 사실은 이건희 회장님이 만약에 10년을 더 준다면. 여쭤본다고 하면은 1조 원이라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명의 가치를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재테크를 잘해서 이 수명을 온전하게 잘 누려야 된다. 돈보다 수명이 더 중요하다. 결론은 다시 재테크를 잘해야 된다로. 중요하니까 이승전 결국은 우리가 네. 수명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떨어지지 않게 재테크 잘해야 된다. 돈이 떨어지면은 이 수명이 긴 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네.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120세 투자법에서 돈을 늘리거나 재테크를 하거나 돈을 불어대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있지만 그와 또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신 부분이 나쁜 자산은 버려라.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자산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재테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나쁜 자산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것들. 저는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산이 좋냐 이거를 지금 고민하기에 앞서서 사지 말아야 될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후회할 만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꼬꼬마 빌딩. 꼬마 빌딩 투자. 꼬마 빌딩보다 더 작은 그 사이즈 뭐 한 1, 20억 정도 하는 거. 요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요즘에 공실 많거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토지, 그림 이런 것들도 다 해봤는데 결과가 대체로 좋지 않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안 오르는 것도 문제인데요. 제일 큰 문제가 유동성이에요. 할 수가 없나요? 이게 정말 안 팔려요. 주식은 그냥 매매 나면 가격이 떨어질 뿐이지 바로 팔리잖아요. 주식산업센터는 요즘 진짜 거래 안 되고요. 호크빌딩도 거래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매물로 내는 거 하는데 거래 안 되고 있고요. 토지는 원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림 같은 것도 사실 거의 90%의 그림은 재매매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장신궁인 거죠. 이게 투자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 유동성 문제 때문에라도 이것들을 좀 추천하지 않고요.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 대부분은 이런 거 사지 않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되게 흔한 상품은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누가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일반인 기준으로 가장 최악의 투자 상품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또 지방 아파트죠. 지방 아파트. 네, 지방 아파트라고 하면 이제 뭐 지방 아파트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험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약간 팩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의 아파트 총수? 아파트 총수가 몇 개냐 하면요. 1,300만 원 정도 돼요. 총 주택이 약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주택이 많네요. 네. 그리고 2천만 원. 총 가구 수가 한 2,200만, 2,300만 요 정도 돼요. 그 세대수만큼은 다 집이 있는 거네요. 거의 근접하게 있는 거죠. 뭐 고시원 이런 것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할 거니까. 누군가든 어딘가에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그 중에 1,300만 아파트 중에 서울 아파트가 몇 호나 있을 것 같으세요? 191만 호니까 거의 10분의 1. 뭐 8분의 1, 9분의 1? 8분의 이 정도밖에 안 1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한 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가 33평도 아니잖아요. 이 숫자 191만 호가 7평, 24평 다 합친 숫자예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가 358만 원. 경기도도 이제 외곽이 있고 뭐 수도권이라는 중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인천이 79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아파트가 670만 원이에요. 이걸 지방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가 대충 뭐 한 20%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20%? 제가 지금 수치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방 아파트는요, 그 5년간 마이너스 1%가 났어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방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격차가 5년간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을 지방 아파트가 전혀 못 이기고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 지방에 사는 분들이 이거 안 오르니까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이사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다고 지방 아파트를 안 사고 그걸 몽땅 추천 이런 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거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싶어요. 2, 3억짜리 저렴한 그 지방 아파트는 사도 되죠, 사실.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 오를 수는 있지만 절대 금액이 적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0억 이상. 지방 아파트인데 10억이 넘는다. 그럼 서울 아파트랑 지방 아파트 비교를 했을 때 해가 가면 갈수록 서울 아파트만큼의 상승률이 절대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10억은 큰 돈이잖아요. 10억을 지방 아파트에 묶어놓고서는 그러면 그만큼 미국 주식 투자할 돈이 줄어드는 건데 이게 역복리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충 계산하면요, 나중에는
격차가 뭐 한 10년으로 본다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10억이라고 하면은 서울 아파트를 사면 10년에 10억은 충분히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뒤에 20억이 된다고 하면 지방 아파트는 뭐 10년 뒤에 하나도 안 오르겠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게 10억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년간. 10억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명이 길기 때문에 30년을 늘린다. 장난이 아닌 격차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20세 시대에 가장 피해야 할 자산이 지방의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 차라리 이 돈을 미국의 S&P 500이나 아니면 나스닥 100. 좀 더 공격적으로는 옵테크가 마이너스 30% 봤을 때 거기에 투자를 한다면은 이 갭 차이가 훨씬 더 커질 거고, 사실 지방 아파트와 매각 아파트 다 합치면 제가 보기에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될 거거든요. 이 주거용 그 주택들은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할 거기 때문에 뭔가 큰 그림에서 좀 변화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과격한 주장일 수는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차라리 미국 S&P 500을 하는 게 20년, 30년 관점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120세 시대가 온다고 할 때 최근에 이제 그 인구 문제도 있었지만 호재도 되게 컸어요. 한국 원화나 엔화 같은 게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위기가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재테크 관점에서 봐야 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원화가 좀 저평가됐던 건 사실이고요. 사실 얼마 전만 해도 1550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몇백억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원화가 약세로 간 건 좀 이례적이라 조금 저평가된 건 맞는데요. 그건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고 2, 3년 관점.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원화 약세는 조금 정해진 미래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한국이.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준다는 건 소비할 사람이 준다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집을 살 사람도 줄고, 물건 살 사람도 줄고, 세금 낼 사람도 줄고,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잖아요, 노령화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매년 그 관리재정 그 적자가 100조 원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때문에 법인세가 더 거쳐서 여기 좀 축소되긴 할 건데, 노령화가 계속되면서 이 적자폭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기 어렵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리고 환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잠재 성장률이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장기적인 원화 약세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이랑 지금 약속한 게 있잖아요. 미국의 대미 투자하기로 한 게 뭐 연간 200억 달러씩 해가지고 3,500억 달러인가요? 그렇게 지금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달러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원화 약세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원화 약세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 대부분은 90% 이상이 원화 베이스란 말이에요. 한국의 부동산이나 한국의 주식은 다 원화 베이스잖아요. 달러 자산을 좀 늘리려면은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 미국 빅테크 주식, 오픈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 이런 거, 또는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달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의 비중을 전체 자산의 50% 정도로 늘려야 된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12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비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뭐 한국에 살고 있고 부동산도 한국에 가지고 있고 한국 경치도 많이 올랐지만 한쪽에만 다 걸지 말고 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화 50%에 달러 50% 정도로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120세 시대에는 달러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120세라고 생각을 하고 놓고 보면 수명이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뭐 10년, 20년 남았다가 아니라 뭐 더 많이 남았다. 30년, 40년, 60년 남았다고 본다면 60세의 재테크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재테크와. 제가 그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증권사 상품 중에 대표적인 게 TDF예요. TDF 상품의 이제 기본 로직이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안전자산인 예금 채권 비중을 늘려주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설계가 어떻게 보면은 수명 83세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퇴 시점이 60세가 되면은 주식 비중이 70%였던 거를 거의 40%까지 낮추는 그런 설계잖아요. 또 수수료도 좀 더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60세인 분들의 기대 수명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30대나 40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분들의 기대 수명은 분명히 늘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60살 정도 은퇴 시점에 돈이 본격적으로 쌓인 거잖아요. 내 예를 들어 퇴직연금 계좌에 한 10억 정도가 쌓였다. 뭐 운용을 잘해서. 근데 이 10억을 그 시점에서 뭐 주식 비중을 40% 30% 확 낮춰버리고 70% 가까이를 뭐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 넣는다. 그러면은 그것의 기대 수익률은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대 수명이 120세로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때부터가 진검승부거든요. 내가 60살에 이 10억 원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남은 내 120세까지의 어떤 재테크 전략이 완전 바뀌는 거거든요. 이때 운영을 잘해서 시드를 크게 만들어 놔야 내가 편안하게 노후를 누릴 수가 있는 건데 너무 빨리 안전자산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 전략은 굉장히 잘못된 전략인데 하물며 TDF는 수수료도 비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품은 좋은 상품이 아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S&P 500에 또는 나스닥 100 지수에 7, 80%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가 80살, 90살까지 유지를 하고 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조금 매도해서 빼쓰는 게 TDF처럼 아예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TDF 상품은 제 관점에서는 잘못됐다. 특히나 노화의학 측면에서 수명이 확 늘어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30대, 40대는 이 상품을 가입하는 게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 요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뭐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손실을 많이 개미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뭐 들려주고 싶으신 말이거나. 저도 옛날 2008년에 12억 원을 날리면서 경험해 봤듯이 진짜 많이 힘드실 겁니다. 밤에 막 잠도 안 오고 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대출을 왜 받았을까? 레버리지를 왜 썼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힘든 게 이상한 거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 뭐 1년 가까이 술로 버텼고 지금 돌아보면 되게 나쁜 선택이었죠. 돈도 잃고 몸도 잃고. 그래서 지금 힘드신 분들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직 살아갈 시간이 굉장히 많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지금 실수한 걸 만회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지금은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일 수가 있어요. 만약 투자 종목이 우량주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레버리지 쓴 게 아니라면 그냥 생업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반대 매매를 나갔거나 청산이 됐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한은요. 기회가 반드시 다시 오거든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마다 오고 빅테크 주가 폭락기는 대략 2, 3년 주기로 와요. 시장은 늘 그래 왔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시장에 남아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정리하고 떠나면 기회가 와도 못 잡기 때문에 투자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셨더라도 다음 기회까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도 결국은 살아남았거든요. 그때 12억 원을 잃고도 다시 살아나서 저도 지금 뭐 좀 괜찮게 수익 좀 많이 내고 있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리고 120세 시대가 오면은 30대는 물론이고 40대, 50대도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재테크는 10년만 남아있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0년 남았다고 하건 요거는 아주 작은 사이클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하게 몸을 좀 잘 지탱을 해주시고 그리고 싱클레어 같은 교수가 노화를 되돌리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이 지금 그동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시면서 기회를 기다리시면은 결국은 나중에 다시 좋은 시기가 오고 저처럼 회복하고도 훨씬 남는 그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니까요. 그리고 인생에서는요, 그렇게 뭐 대세를 많이 맞출 필요가 없어요. 3번. 인생에서 큰 흐름을 딱 3번만 맞추면요, 정말 큰 부자로 은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을 좋은 경험으로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120세 투자법이 성공하려면 1번 120세까지 살아야 한다. 네. 그러려면 소식, 운동, 수면, 네네네. 그쵸? 스트레스 네. 없는 삶 네네네. 그런 걸 해야 되고 두 번째 네. 그때까지 살기 위해서 재테크를 해야 한다. 레안. 잘해야 한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